안녕하세요. 음악주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프리드리히 실러의 빌헬름 테릴입니다. 독일의 문학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인 프리드리히 실러에 대한 내용은 군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804년에 완성된 빌헬름 텔은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의 마지막 희곡인 동시에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14세기 스위스를 배경으로 오스트리아의 압제를 받던 스위스인들의 저항과 애국, 용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어린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석궁으로 쏘아 맞추는 명장면으로 너무나 유명한 희곡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점은 실러가 이 작품을 집필하면서 스위스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역사 자료와 문헌 조사를 통해 이 희곡을 완성했죠. 하지만 내용 자체는 실제 스위스의 전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빌헬름 텔이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에게는 발터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이 있죠. 이들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스위스의 귀족인 아팅하우젠과 그의 조카 루덴츠가 있죠. 스위스인들을 압제하는 오스트리아인 태수, 게슬러도 등장합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4세기 무렵으로 스위스의 슈비츠주, 우리주, 운터발텐주 등 세 주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가혹한 정치로 스위스 주민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바움가르텐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능욕하려 했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에서 파견한 태수를 살해하고 도망쳐 옵니다. 그는 몸을 피하기 위해 호수를 건너야 하지만 마침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몰아쳐 쉽게 배를 띄울 수 없었죠. 그때 뛰어난 사냥술과 항해술을 겸비한 빌헬름 텔이 나타나 자초지종을 듣고는 바움가르텐을 배에 태워 피신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때 스위스 세주의 사람들은 갈수록 가혹해지는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힘겨워하고 있었고 신분을 막론하고 저항정신이 싹트고 있었죠. 게다가 슈비츠주와 우리주를 다스리고 있는 게슬러 태수는 광장에 모자를 걸고 모든 스위스인은 지나다닐 때마다 모자에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해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 스위스의 지도자들은 오스트리아에 맞서 저항하기로 결의를 하며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하죠. 한편 아팅하우젠이라는 스위스 남작에게는 루덴츠라는 이름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는 오히려 오스트리아와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루덴츠와 아팅하우젠은 언쟁을 벌이고 떠나버려 아팅하우젠은 근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루덴츠는 자신이 사랑하는 베르타라는 여자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게 되고 스위스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죠. 그런가 하면 반오스트리아 정서는 평민들 사이에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고 마침내 지도층과 평민들은 힘을 모아 오스트리아에 저항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들이 정한 거사일은 크리스마스였고 그때 오스트리아 정부가 세운 성체를 점령해 상대를 쫓아낸다는 계획을 세우죠. 당시 스위스 사람들 사이에서 힘과 용기로 유명했던 빌헬름 텔에게는 발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빌헬름은 발터를 데리고 장인 피르스트를 만나러 가다가 게슬러 태수가 광장에 세운 모자 앞을 지나게 되는데 경의를 표하지 않아 파수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죠.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게슬러가 나타나고 평소 눈엣 가시였던 빌헬름을 괴롭힐 생각으로 아들 발터의 머리 위에 사과를 두고 이를 석궁으로 맞추라 합니다. 빌헬름은 안실색하지만 도리어 어린 아들 발터는 아버지의 실력을 믿고 당당하게 나섭니다. 곁에 있던 루덴츠가 게슬러를 말리지만 게슬러는 듣지 않고 화가 난 루덴츠는 게슬러에게 대항하며 소란이 일어나죠. 그 사이 빌헬름의 화살은 사과에 명중하고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게슬러는 그가 다른 마음을 품고 화살을 숨기고 있었다며 체포해버립니다. 이 소문은 스위스 전역에 파다하게 퍼지고 스위스인들이 분개하는 가운데 빌헬름은 호송 도중 기지를 발휘해 도망칩니다. 한편 아팅하우젠이 사망하면서 스위스 사람들에게 저항하라는 유지를 남기고 그의 조카 루덴츠 등 사람들은 결의를 다지죠. 게슬러가 자신에게 대든 루덴츠의 애인 베르타를 납치해 가뒀기 때문에 루덴츠의 적개심은 극에 달해있던 차였습니다. 빌헬름은 게슬러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가 지나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석궁으로 게슬러의 가슴을 꿰뚫어 단번에 그를 암살하는 데 성공하죠. 이 일을 계기로 스위스 사람들은 봉기하여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들은 자유를 되찾습니다. 루덴츠는 자신의 애인 베르타를 무사히 구출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독일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죠. 스위스인들이 의지하려 했던 독일의 황제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하지만 사망한 독일 황제는
사실 스위스를 위해서 애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인들은 그의 죽음을 그다지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독일과 우호 관계를 맺어 오스트리아에 대항할 계획을 세우죠. 한편 영웅이 된 비렐름은 집에 돌아오는데 자신의 집의 수도승으로 변장한 독일의 파리치다 공작이 찾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독일의 황제를 암살한 것이 바로 파리치다였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변장한 채 이곳으로 도망쳐온 것이었죠.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비렐름은 그가 이탈리아로 망명할 수 있도록 돕고 스위스인들이 몰려와 비렐름을 칭송하며 자유를 얻는 기쁨을 나눕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소한 일이 큰 일을 키운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실러의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압제를 받던 스위스인들이 끝내 그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자유를 쟁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스위스인들의 울분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비렐름 텔이 게슬러 태수를 암살한 일이고 그 일은 사소한 일에서 촉발됐습니다. 바로 비렐름과 그의 아들 발터가 광장을 지나다가 게슬러의 명에 따라 모자의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초를 당한 것이죠. 게슬러는 비렐름에게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얹고 석궁으로 그것을 명중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비록 이를 성공시켰지만 비렐름은 복수심을 키웁니다. 결국 이 때문에 게슬러는 목숨을 잃고 스위스인들이 본기에 오스트리아 세력은 알프스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허망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큰 일은 왕왕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사소한 일이 어떤 경우에는 체감되기가 더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오스트리아에 의해 압제당하고 멸시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체감한 계기가 바로 광장에 걸어둔 모자에 경의를 표하라는 명령이었죠. 난 이들이 꼿꼿이 들고 다니는 목을 내게 굽히는 법을 배우도록 모자를 걸어둔 거라네. 만약 게슬러가 태수인 자신을 경외하라거나 자신을 볼 때마다 경의를 표하라는 명을 내렸다면 스위스인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명령이지만 모자라는 상징물의 경의를 표하라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통치에 다소 둔감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압제의 상징처럼 다가왔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광장에 걸린 모자는 짓밟힌 자존심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비렐름 부자의 사건이 이를 폭발시킨 촉매제가 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것이 상징으로 작용하여 도리어 큰 일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죠. 다음으로 게슬러가 비렐름에게 내린 명령이 잔인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게슬러는 스위스인들의 저항 정신을 꺾어버리기 위해 모자에 경의를 표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 마침내 대여가 낚이게 되는데 바로 스위스인들 사이에서 의협심으로 명망 높은 비렐름이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게슬러 입장에서는 거물인 비렐름을 무너뜨림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싶었을 것이고 이 때문인지 비렐름에게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명사수인 비렐름에게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맞추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인가 싶겠지만 그 명령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슬러는 비렐름에게 사과를 명중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주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판결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야. 즉 게슬러의 이 판결로 인해 비렐름은 자신과 아들의 운명을 자신의 팔로, 자신의 석궁 실력으로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였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자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쏘지 않게 해주시오. 여기 내 심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명을 불러 저를 찔러 죽이시오. 비렐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가혹한 것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되죠. 사람들은 흔히 자기 삶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택권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쉽게 간과합니다. 이는 바로 결과에서 비롯되는 책임 때문인데 비렐름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오발로 인해서 아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차라리 게슬러가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더 낮게 느껴질 정도로 책임에서 오는 중압감이 상당했던 겁니다. 게슬러의 명령이 잔인했던 이유는 비렐름에게 선택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렐름과 파리치다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파리치다의 에피소드는 어떻게 보면 사족 같은 느낌마저 드는 장면입니다. 독일 황제의 조카인 파리치다는 상속권 문제로 황제를 암살하고 수도승으로 변장한 채 스위스로 흘러들어와 비렐름을 만나죠. 그러나 파리치다의 예상과 달리 비렐름은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협심이 남다른 비렐름이었기에 곤경에 처해 자신을 찾아온 파리치다를 외면하지 못하고 이탈리아 망명을 돕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그가 파리치다에게 선을 그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그대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는 살인을 저질렀고 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어요. 겉보기에 게슬러를 암살한 빌헬름과 독일 황제를 암살한 파리치다는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처럼 보였고 그 때문에 파리치다가 빌헬름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헬름은 형태는 같으나 자신과 파리치다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헬름이 게슬러를 암살한 것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 의해 압제받는 스위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파리치다가 독일 황제를 암살한 이유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상속권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치다가 알브레이트 1세를 암살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그의 행동을 빌헬름의 입을 통해 비판하기 위함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행동은 후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평가받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죠. 여기까지 빌헬름 텔 죽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